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아, 정보보호 개론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 기초 설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트 4에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기초적인 키 확립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기초적인 키 확립 프로토콜에는 여러 가지 기초 설계 기술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 기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기초 설계 기술들도 이 노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여분 정보입니다. 여분 정보는 그 4장에서 살펴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그런 기술이고요. 이미 많이 설명이 된 그런 기초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명명 기법. 명명 기법도 키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키 확립 프로토콜 두 번째 시도서부터 B, KAB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식별자를 넣어서 이 키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 명명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지의 최근성 보장 기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난스를 포함해 가지고 이 메시지의 세 번째 프로토콜부터, 아니 네 번째인가요? 부터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난스 말고도 시간,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게 있고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때 설명드렸듯이 이 난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메시지 자체가 최근에 생성됐다는 것인데, 이 KAB가 최근에 만들어진 키임은 확신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의미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서 이 신뢰관계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개체 인증을 보통 암호 기술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프로토콜들은 주로 대칭키만 사용했었는데, 공개키를 만약 프로토콜 만들 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챕터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스트림 방식하고 블럭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블럭 방식은 메시지를 블럭 크기로 나눈 다음에 이 메시지를 따로따로 암호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 방식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럭 암호 방식에서는 평문이 블럭 크기보다 작으면 채우기가 필요하고, 크면은 어떤 암호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은 ECB 모드는 메시지를 블럭 크기 나눠서 이 블럭과 이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암호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 M과 M'을 한 블럭 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블럭 메시지 M과 M'을 같은 키로 암호하게 되면 이 C'을 얻을 텐데, C와 C', M과 M'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블럭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똑같은 키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암호화하면은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고, 이 두 개의 암호문을 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평문 메시지를 암호화한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나 C'을 K' 또 다른 키로, 예를 들면 EKM equals C인데 이거를 또 다른 키로 암호화했을 때 어떤 C2'을 얻었어요. 그럼 이 C와 C'도 어떤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때는 이런 형태의 키를 썼겠고 또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키를 썼겠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조작된 C나 C'을 K로 복호하면은 그 결과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가 K로 암호화된 건데 C를 K'으로 복호를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M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M이 랜덤한 값이면 K로 C를 복호해도 C가 K를 이용해 생성한 암호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2의 KM equals C가 있을 때 이 C를 어떤 키로 풀면 뭐 어떤 키로든지 풀 수 있죠. K1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고 K2로도 풀어볼 수 있는데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면은 이게 올바른 값으로 복호화된 건지, 즉 K1이 K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키를 추측해 가지고 뭐 이 키 길이가 뭐 64비트면 2의 64승 그 비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는 거예요. K1인 걸로 내가 생각을 해서 풀어봅니다. 근데 풀어봤는데 이 결과 앞에 평문이 애플이에요. 그러면은 내 추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키로 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애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 EKR 해가지고 이 R은 랜덤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C를 어떤 키로 풀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내 추측이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호하는 사람도 이 메시지를 풀어가지고 이 메시지가 K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수신자가 복호하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우리는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 여분 정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노트를 설명드리면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증 암호화를 했다. 이제 이렇게 그냥 키로 메시지만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M을 K1으로 암호한 다음에 인증 암호화 중에 인크립된 맥값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C를 또 다른 키로 맥값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K1, K2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K2를 이용해 가지고 요 맥값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C를 K1으로 풀어서 메시지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암호화에서는 M이 랜덤한 값이면 K로 C를 복구하여도 C가 K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증 암호화에서는 맥값이 검증이 되면 이 C가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무결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맥값이 확인이 되면 전송하는 과정에서 요걸 T라고 합시다. 그러면 C와 T가 전달되는데 수신하면 이 T를 이제 C를 이용해서 맥 K1C를 구해서 내가 구한 값과 받은 값을 확인해 봅니다. 확인이 되면 맥값이 확인이 돼서 이 값들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면 이 메시지들이 이 사용자가 보낸 것이 맞을 것이고, 내가 이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으면 이 C는 원래 줘야 되는 값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여분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값이 그 특정한 키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즉 K1으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분 정보, 즉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여분 정보가 없어도 이 무결성이 확인이 되면 K1으로 이 메시지가 암호화된 메시지임을 그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분 정보가 없어도. 하지만 그것만 확인할 수 있지 최근성 등 다른 것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인증 암호화를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무결성만 확인이 되고, 또 무결성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보낸 것인지, 그리고 그 C가 어떤 키로 암호화된 것인지를 수신자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인증 암호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평문이 한 블럭일 때만 그런 지금까지 얘기들이 성립하는데, 평문이 한 블럭이 아니라 여러 블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8비트 블럭 방식의 암호이고 키가 128비트이면 키 하나를 이렇게 암호하면은 요게 128비트니까 한 블럭에 딱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 블럭을 암호해 가지고 키를 128비트를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은 요게 128비트이고 A가 몇 바이트인지에 따라서 한 블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3개의 블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는 3개의 블럭이 필요할 거고, 요거는 2개의 블럭에다가 채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블럭이 필요할 때와 여러 블럭이 필요할 때 요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한 블럭일 때는 요 블럭을 요게 M인데 암호하면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조작하면 얘가 깨질 거예요. 그런데 블럭이 M1, M2가 되면 ECB 모드로 하면 C1, C2가 될 거고, 그러면 얘만 다른 애로 바꿔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만 바꿔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얘를 풀어가지고 M1, M2를 뭔가를 얻었는데 얘는 여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얘가 확인이 됐다고 해서 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블럭이 두 개 있으면 요 블럭을 버리고 다른 블럭을 붙여가지고 요렇게 한 블럭, 요렇게 암호문을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블럭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은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C 값에 대한 맥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 암호화를 하면 또 좋아지는 점은 여러 블럭을 암호화하더라도 각 블럭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요것만 바꿔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분 정보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우리는 K를 이용해서 이 암호문을 복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호를 통해서 복호한 다음에 이 메시지가 K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 메시지가 랜덤한 요소만 포함되어 있으면은 수신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게끔 우리는 이 암호할 때 여분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여분 정보를 포함할 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암호문이 한 블럭이 아니라 여러 블럭으로 되어 있으면 이 한 블럭에 있는 여분 정보를 확인했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얘도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K로 암호화된 것이 맞구나 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블럭들만 다른 걸로 바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분 정보라는 것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인증 암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인증 암호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K로 얘를 풀었을 때 한 블럭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도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송신자를 신뢰할 수 있으면 여분 정보가 없어도 이 암호문은 K로 암호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았을 때 않으면은 여분 정보가 꼭 필요하고, 그 여분 정보는 크게 명백한 여분 정보와 함축적인 여분 정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랜덤한 요소만 암호하기 때문에 여분 정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A라는 식별자는 그 복호하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값일 수 있고, 기대하는 값이 아니더라도 공격자 입장에서도 키를 추측해서 풀어보면 얘가 제대로 보이게 되면은 제대로 내 추측이 맞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명백한 여분 정보라 하고, 오직 수신자와 송신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는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여분 정보를 집어넣더라 하더라도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넣어야 더 보안적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축적인 여분 정보만 넣어서 암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암호하는 데이터들에는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정보들은 다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백한 여분 정보이기 때문에 빼겠다. 그 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분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시값을 넣는 거예요. 해시값을. 그러면 해시값을 넣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 블럭이 아무리 크더라 하더라도 모든 블럭에 있는 메시지를 합쳐서 해시해가지고 이 해시랑 비교할 것이니까 얘는 무조건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겠고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메시지 M에 대한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메시지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도 그 인증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K하고 요 K를 맥 또 다른 K로 해서 맥값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은 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자체를 이렇게 포함하더라도 해시하는 것보다는 맥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거고요. 맥을 하게 되면은 그 해시값 자체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넣으면은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키로 암호화를 하면 요 키와 요 키가 같으면 얘는 절대 그 함축적 여분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를 얘로 추측해 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M과 K'을 이용해서 맥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일치했어요. 그러면 이 추측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요 자체로는 아무런 그러니까 함축 여분 정보가 아니라 여전히 맥을 썼음에도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되면 보안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얘를 추측한 다음에 똑같은 키가 아니니까 다른 키를 추측해 봐요. 그러면 얘가 틀려서 틀린 건지 얘가 틀려서 틀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치하지 않겠고 이 추측도 맞고 이 추측도 맞으면 맞겠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를 쓰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키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키를 쓰는 것이 훨씬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키는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사용할 때는 모두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키를 여러 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키 관리나 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뭐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될 수 있는데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포함하는 또 다른 예시로는 A와 B가 앨리스와 밥이 비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정보의 해시값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해시값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랜덤 값입니다. 따라서 어떤 공격자가 K'으로 이 메시지를 이 암호문을 풀어봐도 요걸 이용해서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함축적인 여분 정보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점점점에 여분 정보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는 여분 정보가 있는데 명백한 여분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함축 여분 정보를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분 정보 측면에서는 이 M에 여분 정보가 있으면, 명백한 여분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명백한 함수적 이 구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법입니다. 명명 기법은 메시지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참여자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이 식별자는 명백한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복화에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A, KAB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키를 추측한 사람이 K' 추측해서 풀어봤을 때 이 A를 보면 이 A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인지 아닌지는 쉽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를 아무리 우리는 보통 식별자를 뭐 이렇게 랜덤한 값을 사용하지 않죠. 뭐 상진이라든지 뭐 제가 쓰는 또 아이디 중에 김존, 뭐 김존 89 이런 것들을 아이디를 쓰는데 이런 문자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자열들은 대부분 다 명명 기법 그 명백한 여분 정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사용하는 시스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는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명 기법을 쓰면은 이 명명 기법에 사용되는 식별자들은 이 앞서 살펴봤던 여분 정보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되면 얘는 여분 정보 역할도 하고 플러스 명명 기법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포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해당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메시지 내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있는 요소로부터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유추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통해서 그 수신한 사람이 착각할 수 있게 만들게 되겠고 그러면 공격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모호하지 않게 메시지 의미를 이 받은 메시지가 B랑 사용하는 거지 C랑 사용하는 건지 모르게 될 경우에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A가 받으면은 그 메시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백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서버가 앨리스와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가 KAS고 서버는 요 메시지를 통해서 앨리스의 요청에 의해 밥과 공유할 대칭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키가 이 A가 받았을 때는 밥과 공유할 키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전달되냐면 서버는 밥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션 키를 앨리스에게 비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요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요 의미를 띠게 돼요. 그럼 이 의미, 여기 있는 모든 이 중요한 의미가 서버, 밥, 새로운 세션 키, 앨리스 요 의미가 요 메시지를 통해서 다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랜덤 메시지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와 그냥 랜덤한 값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서버가 전달하는 건지를 몰라요. 밥이랑 사용할 건지도 모르고 새로운 건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바꾸면 KAS로 풀어서 A가 확인이 돼요. B가 확인이 됩니다. A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요 두 개가 확인이 되면 A 입장에서는 나에게 준 메시지구나. 그리고 KAS로 복화했더니 A라는 식별자, B라는 식별자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KAS로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이 메시지는 서버가 준 메시지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AS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서버와 자신밖에 없고 자신이 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면 서버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버가 했다. 그리고 이 KS로 아마 서버 한 것을 알 수 있고 요 B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포함된 키는 B랑 사용하기 위한 키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AB의 무결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암호화를 한다고 해서 얘를 빼먹으면 공격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여분 정보가 필요 없지만 그 필요 없다고 해서 이 A와 B는 여분 정보의 역할도 하지만 명명기법에서 키 용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인증 암호화를 한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인증 암호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여분 정보의 포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 키가 KAS로 암호화된 것은 인증 암호화를 하면은 몰라도 되지만 여전히 키 용도 측면에서는 이 명명기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는 앞에서 봤던 최근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성이 보장이 되려면 여기에 NA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B는 중요한데요. A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KAS로 암호화되어 있고 KAS로 풀었더니 B가 확인이 되면 자기를 위한 메시지인지는 앨리스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없어도 얘가 이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된 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런 건데 이 앨리스라는 개념은 A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안 하고 KAS를 확인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략해도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키로 똑같은 형태의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서버가 줘야 되겠고 밥과 사용할 것이고 앨리스가 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키여야 돼요. 근데 새로운 키는 아직도 이전 대칭 방식에서도 제공을 못한 거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또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서버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개키만 썼을 경우에는 개인키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공개키로 암호했어요. 이 공개키로 암호했기 때문에 앨리스만 볼 수가 있겠죠. 앨리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그 여분 정보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그대로 이제 복호화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KA로 풀 수 있는 건 앨리스만 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앨리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성이 보장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S로 암호할 수 있는 건 서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서버가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플러스 KS로 복호한 다음에 A와 B를 확인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KS로 암호화된 메시지임을 A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키는 B랑 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에서 아까 전에는 요 A는 KAS로부터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생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게 되면 이 공격자는, 만약에 공격자가 S한테 나 B랑 사용할 키를 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줬을 거예요. A가 없었을 때는 C를 안 넣어줬을 거예요. 근데 만약 C가 있을 때는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줬을 때에는 얘는 요거를 풀어볼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KC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요 메시지 풀어서 요 안에 있는 메시지를 플러스 K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은 얘는 KBC는 C랑 사용할 키가 아니라 나와 B가 사용할 키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플러스 KA는 얘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얘를 직접적으로 암호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암호한 거는 플러스 KA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KAS입니다. 따라서 어떤 메시지의 요소를 생략할 때, 유추할 때는 직접적으로 암호한 것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KS로 암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S로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는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했다는 거죠. 요 키가 A와 B와 쓰겠다는 건 요걸 통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고 K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K2로, 여기 K1은 K2면 이 K2가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암호한 것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암호할 때는 이 내용을 이 한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와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정해진 다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최근성을 검사해야 됩니다. 즉, 이 최근성을 검사해야 되는 이유는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지금 요청해서 사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기지키 공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토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는 이 메시지는 이번 프로토콜 위에서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최근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공하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시간 개념을 이용해서 보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은 이 메시지는 요 메시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얘의 시간이 T1이면 얘는 T2는 T1보다는 다음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는 T1이 언제 나갔는지 아니까 얘를 보면은 이 메시지는 T1 이후에 만든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최근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겠고, 이런 관계는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이 암호문 내에 포함돼 가지고 그 값을 확인함으로써 최근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값이고, 그 값을 확인해서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임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시간적인 관계를 사용할 때에는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이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 되겠고 그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난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때 시간을 찍어서 보냅니다. 얘의 시간을 현재 시간을 찍어서 보내면 되겠고 얘는 요 시간을 받아서 요게 TL이쓰면 얘는 TB를 현재 시간이 있으면 TA와 TB의 차이를 파악해가지고 이 차이가 정해진 어떤 기간 내에 들어오면은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스 기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난스를 보냈는데 얘가 그 값이 오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요 파란색 메시지는 얘 다음에 얘가 T1이면 얘가 T2가 되는 거죠. T1보다는 크게 큰 시간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 메시지의 최근성을 얘가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보통 단일 메시지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얘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얘의 최근성은 보장할 수 없지만 얘를 보장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거, 밥이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앨리스가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는 밥이 앨리스가 만들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자 역할, 이렇게 제공자, 입증자, 검증자로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T값은 얘가 제공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앨리스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검증하는 사람은 밥입니다. 이 경우에는 앨리스가 제공을 하고요. 얘가 입증을 하고 얘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에서 참여자들은 메시지의 최근성과 관련해서 제공자 역할을 하거나 입증자 역할을 하거나 검증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 사용자가 보통 하게 됩니다.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고요. 이 난스 기반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거예요. 내가 제공하고 내가 제공한 값이 되돌아오면은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타임스탬프 기법은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값이 최근성 식별자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는 값이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스탬프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값이고요. 난수도 예측이 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난스의 경우에는 number used once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보다는 예전에 사용됐던 값을 또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타임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고 난스는 예측이 돼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용한 기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난스의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전에 사용된 값을 다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